엄마, 지금 좀 진정하고 얘기하자. 그래, 진정하고 말해봐. 내가 아직도 이 집 등기 명의자다. 하지만 내가 이 집에서 숨 쉬는 것도 허락받아야 해. 성민은 말없이 머리를 극적이다가 엄마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손을 잡으려는 순간 정옥이 먼저 뿌리쳤다. 그러나 성민은 다시 손을 뻗어 이번엔 강하게 엄마의 팔을 붙잡았다. 나! 엄마, 제발 좀 그만해! 정옥이 성민의 손을 거칠게 뿌리친다. 중심을 잃은 정옥이 식탁 모서리에 부딪힌다. 아야! 정옥은 바닥에 쓰러져 신음을 냈다. 순간 뇌진탕과 같은 구토 증세가 나타났다. 그리고 정신도 혼미해졌다. 그런데 더 아팠던 건 그 아들의 눈빛이었다. 거기엔 걱정도 사과도 없이 피로감과 짜증만 가득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김정옥은 매일 아침 6시 30분이면 눈을 떴다. 별다른 알람이 없어도 몸이 먼저 깨어났다. 몸은 둔해지고 관절은 굳어갔지만 습관은 아직 살아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주방으로 걸어갔다. 발끝을 세우고 걷는 버릇은 오래전부터였다. 혹시라도 며느리 서지은이 깨지 않을까 싶어 발소리를 죽이는 건 이제 반사적인 움직임이었다. 할인이는 뭐 좋아하려나 어제 남은 배도 있으니 죽을 쓰면 좋겠네.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정옥은 냄비를 꺼내 들었다. 손에 익은 주방 기구들은 이미 정옥의 손모양에 맞춰진 듯 자연스러웠고 작은 국자 하나에도 애정이 스며 있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물을 붓고 불을 켰다. 불 앞에 앉아 있는 동안 그녀는 자연스럽게 생각에 잠겼다. 오늘은 손녀 박하린이 대학 시험 원서를 내는 날이었다. 시간이 참 빠르다고 어제까지만 해도 아장아장 걷던 아이가 어느새 엄마 말을 잘 따르고 할머니 말은 점점 듣지 않게 되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 아이고, 내 나이 80 가까이 돼서도 눈치밥이 다구나. 거실에선 인기척이 없었다. 정옥은 거실 유리창을 닦으며 할인이 입시 비용을 어떻게 챙겨줘야 할지 머릿속으로 정리해 나갔다. 내 통장 잔액이 한 500은 넘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면 충분하겠지? 사실 손녀 할인이 대학에 붙기만 하면 통장을 통째로 넘겨줄 생각이었다.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가족 사랑의 방식이라고 믿었다. 허리춤에 앞치마를 두르고 아랫목 이불을 걷어개며 정옥은 작은 미소를 지었다. 여전히 자신이 이 집에서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싶었다. 이 집은 원래 정옥의 명의였다. 남편이 죽기 전 부모님과 더 가깝게 지내고 싶다고 아들이 애원에 들어와 같이 살게 된 집이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정옥은 점점 이 집의 주인이 아니라 가사도우미가 되어가고 있었다. 나는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는 기계가 아닌데 지은인 왜 자꾸 날 안 이꼽게 보지? 며느리 지은의 말투는 갈수록 짧아졌고 눈은 마주치지 않았다. 아들은 그 사이에서 고개만 숙이기 일쑤였다. 성민은 어릴 적부터 순한 아이였다. 아버지가 무서워 한 번도 대들지 못했고 정옥만 보면 엄마 고마워요 하던 아이였는데 지금은 며느리 눈치를 더 본다. 그 사실이 정옥을 더 외롭게 만들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그립고 말 한마디가 고파지는데 그 말들이 하나같이 며느리의 눈치 속에 갇혀버린다. 식탁 위엔 매번 할인이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 주었지만 할인은 엄마가 사온 거 먹을게요 하며 젓가락을 돌렸다. 자신이 만든 음식조차 이제 집안에서 설 자리를 잃고 있었다. 내가 이 집에서 왜 이렇게 비참해야 하지? 정옥은 오늘따라 그 물음이 계속 맴돌았다. 아침 해가 거실 창문 틈 사이로 들어오고 있었다. 먼지 입자들이 부유하는 그 빛 속에서 정옥은 몇 걸음 멈췄다. 바로 그 순간 잊고 있던 감정이 올라왔다.
서운함, 억울함, 그리고 아주 깊숙한 곳에 숨겨둔 분노였다. 그녀는 부엌 싱크대 앞에 멈춰섰다. 조용히 뚜껑을 닫으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젠 나도 좀 나를 위해 살아야겠어. 그 아침은 그저 평범한 하루처럼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날 정옥은 알지 못했다. 며느리 앞에서의 굴욕, 아들에게 손을 뿌리치며 쓰러지게 되는 그 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그리고 그날이 자신이 자식을 가슴에서 지워내는 첫날이 될 거란 것도. 정옥은 주방에서 정성스럽게 만든 죽을 식탁에 올렸다. 갓선 배와 불린 찹쌀로 만든 그 죽은 손녀 할인이 감기 기운이 있을 때마다 해주던 방식 그대로였다. 작은 새 그릇에 담긴 단무지와 직접 담근 무말랭이도 함께였다. 소박했지만 마음은 충분히 담겼다. 할인아, 어젯밤 열이 좀 있더라. 이거 먹고 학교 가. 손녀는 휴대폰을 보며 식탁에 앉았다. 엄마가 해준 거 먹을게요. 난 미역국 끓여달랬잖아. 그건 어제 먹었잖니. 할인은 말없이 국을 밀었다. 지은은 주방에 들어오며 미소 한 점 없는 얼굴로 정옥을 바라봤다. 어머니, 할인이 미역국 먹고 싶다 했는데 왜 죽을 하셨어요? 감기 기운 있어서 그게 좋을 것 같아서 나름 신경 썼단다. 그러니까요. 신경 쓰셨는데 결국은 아이가 안 먹는다잖아요. 지은의 말투는 나긋했지만 말끝마다 당신이 뭘 아느냐는 냉기가 스며 있었다. 성민은 그 상황을 모른 척하며 신문을 들고 있었다. 여느 때처럼 아무런 개입도 하지 않았다. 정옥은 상을 치우며 할인의 그릇을 조심스레 치웠다. 아직 한 입도 되지 않은 죽은 서글프게 식어가고 있었다. 고개를 숙인 채 부엌으로 들어온 그녀는 손등으로 눈가를 문질렀다. 눈물이 날 정도는 아니었지만 가슴 한가운데 돌덩이가 앉은 듯 답답했다. 그날 오후 정옥은 김치 냉장고 정리를 하며 지은이 반찬통을 옮기는 모습을 목격했다. 그녀는 정성 들여 만든 장조림, 열무김치를 한쪽으로 밀어놓고 있었다. 지은아, 그거 손 안 대도 돼. 며칠은 거뜬할 거야. 아, 이거요? 이건 너무 짜요. 할인이 입맛에 안 맞고 성민 씨도 요즘 혈압 때문에. 내가 짠 거였니? 물에 한 번 더 헹구면 괜찮은데. 아, 그냥 제 스타일대로 정리할게요. 어머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제 저도 주부니까요. 정옥은 입을 다물었다. 주부니까요란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지은은 그 말 속에 무심한 선을 그었다. 이제 이 집의 주방은 지은의 것이며 정옥의 손맛은 불필요하다는 선언 같았다. 그녀는 주방에서 등을 돌린 채 깊은 숨을 내쉬었다. 부엌이 좁은 줄 처음으로 느낀 순간이었다. 저녁 무렵 할인의 입시원서 작성 문제로 식탁에 온 가족이 모였다. 지은이 노트북을 펴고 상담하듯 조목조목 이야기를 시작했다. 성균관대는 자소서를 조금 더 정리해야 하고요. 연세대는 학종으로 넣을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할인아, 엄마랑 어제 말한 것처럼 이과 쪽은 안전하게 가고 문과는 서류 위주로 정리하자. 응, 근데 할머니가 말한 학교도 좀 궁금하긴 했는데. 아, 그 학교 말이냐. 삼촌도 그 학교 나왔는데 분위기 괜찮다고 했지. 실습도 많고 교수들도. 어머니, 지금 중요한 건 아이가 자기 뜻을 정확히 정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죠. 그 말은 정옥의 의견을 감정적으로 치부하는 한 줄 칼날이었다. 식탁 위 공기는 순식간에 무거워졌고 성민은 물컵을 들며 말했다. 할인이가 알아서 하겠지. 너무 압박 주지 말고. 압박을 준 건 누구였을까? 정옥은 자신의 말을 삼켰다. 그녀는 그저 가족과 함께하고 싶었고 손녀의 미래에 작은 조언을 해주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오늘 이 식탁에서 그녀의 말은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로 들렸나 보다. 이젠 내 자리는 없구나.
그녀는 소리 없이 방으로 들어갔다. 문틈으로 흘러들던 가족의 웃음소리는 마치 어떤 벽 너머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처럼 느껴졌다. 할인의 웃음소리조차도 그 벽을 넘지 못했다. 그날 밤 정옥은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들었다. 성민이 어린 시절 처음으로 편지를 써줬던 생일 카드가 한 장 끼워 있었다. 아들 성민은 어린 시절 편지가 갑자기 생각났다. 엄마 사랑해요. 나중에 크면 엄마 호강시켜 줄게요. 진짜. 정옥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때 그 편지를 쓴 아이는 어디로 간 걸까? 자신을 향해 웃던 그 아들의 눈빛은 왜 지금은 그렇게 차가운 걸까? 그리고 그 작고 조용한 균열은 그렇게 스며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이면 또 아무 일 없는 듯 밥을 차릴 정옥이었지만 그 마음속에는 작은 균열이 분명히 벌어지고 있었다. 삶이라는 도자기에 척금이 가기 시작한 것이었다. 박성민은 정옥의 자랑이었다. 남편에게 매번 소리 지르며 혼났던 아이였지만 어머니만 보면 조용히 무릎을 꿇고 안겼다. 초등학교 시절엔 엄마 나 장가 안 갈래. 엄마랑 평생 살래라며 웃곤 했다. 정옥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입꼬리를 꾹 누르며 고개를 돌렸다. 성민인 엄마 마음을 헤아리는 아이야. 어릴 때부터 눈치도 빠르고 손도 야무졌지. 중학교 땐 도시락통에 사랑해요. 엄마라고 써붙여. 친구들에게 놀림받기도 했지만 정옥은 그 도시락을 열 때마다 눈물이 핑 돌았다. 성민은 늘 자기가 커서 엄마를 편하게 해주겠다고 했다. 공부는 썩 잘하지 않았지만 착한 성품 하나만으로도 정옥은 충분했다. 그러나 성민이 20살이 넘어가면서 점차 달라지기 시작했다. 군대 제대한 뒤 직장 생활을 시작하며 세상살이에 찌들었고 그 무렵 지은을 만났다. 그땐 둘이 참 좋아하더라고. 지은인 살갑진 않아도 야무져 보였고, 그래, 우리의 성격이면 그런 여자 만나야 삶이 안정되지. 그땐 나도 그렇게 생각했지. 결혼 전날 밤 성민은 정옥의 방에 조용히 들어왔다. 늦은 시간 조용히 무릎을 꿇고 정옥의 손을 잡았다. 엄마, 내가 지은이랑 잘 살게. 엄마한테는 더 잘할게. 약속할게. 그날 정옥은 아들의 손을 덥석 잡고 말했다. 엄마 바라는 건 딱 하나야. 절대로 엄마 없다고 생각하지 마. 내가 어디서 뭘 하든 엄마는 늘 너 편이야. 그 약속은 오래가지 않았다. 결혼 후 두 사람은 처음엔 신혼집에 살았지만 곧 정옥의 집으로 들어왔다. 그때는 남편도 자식들과 함께 살기를 원했고 며느리도 임신을 했고 출산 후 맞벌이를 해야 했기 때문에 아이 돌봄과 살림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다. 그렇게 시작된 동거는 서서히 정옥의 퇴장을 만들어냈다. 성민은 점점 회사 일로 바빠졌고 집안은 자연스레 지은의 입김이 강해졌다. 정옥은 처음엔 며느리를 편하게 해주고 싶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밥하고 빨래하고 할인이 돌보고 청소하고 심지어 지은이 아파 누워있을 때는 그녀의 욕실 청소까지 대신 해주며 약을 다려주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성민은 점점 정옥을 피했다. 말을 시켜도 대답이 짧아졌고 저녁 시간엔 방에서 잘 나오지 않았다. 성민아, 밥은 먹었니? 지은이랑 먹었어요. 회사 일은 괜찮고? 바쁘죠 뭐. 이런 식의 대화가 3년을 이어졌다. 정옥은 알 수 있었다. 아들이 자신의 입을 피한다는 것. 자신이 뭔가 말을 하면 그게 며느리와 다툼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아들도 이제 알고 있다는 걸. 그렇게 사이에서 중재하던 아들은 어느새 그저 조용히 고개 숙이는 남자가 되어 있었다. 정옥은 점점 말을 줄였다. 말이 줄면 마음도 줄었다. 그녀는 종종 혼잣말을 하며 냉장고 앞에 서 있곤 했다. 결정적인 건 5년 전 일이었다. 그날은 정옥의 생일이었다.
아무도 그녀의 방에 들어오지 않았고 저녁 식탁에도 아무 말 없이 김치찌개만 놓여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 정욱이 어렵게 입을 열었다. 오늘은 엄마 생일인데 내가 어릴 땐 손편지라도 써줬었는데. 아, 미안해요, 엄마. 요즘 회사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어머님, 생일은 챙기고 안 챙기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우리 할인이 시험 준비 때문에 정신 없었거든요. 이해해 주세요. 그 순간 정욱은 깨달았다. 이 집에서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 아들은 침묵했고 며느리는 정중하게 밀어냈다. 그리고 손녀는 휴대폰만 보고 있었다. 그날 밤 정욱은 몰래 옷장 속에 넣어두었던 빨간 가디건을 꺼내 입었다. 그건 성민이 첫 월급으로 사줬던 가디건이었다. 엄마, 올겨울 따뜻하게 보내세요라는 메모까지 달려 있었던 그 선물은 이제 쓸쓸하게 옷장 안에 오래된 먼지만 쓰다듬고 있었다. 그땐 진심이었겠지. 그래, 나도 안다. 사람이 평생 똑같을 순 없다는 거. 하지만 아들이 변했다는 사실은 받아들일 수 있어도 자신을 외면하고 침묵하는 그 눈빛은 참을 수 없었다. 그 눈빛은 과거를 부정하고 현재를 무시하는 칼날이었다. 정욱은 그 눈빛을 떠올릴 때마다 심장이 쿡쿡 찔렸다. 그녀는 다짐했다. 자식은 가슴으로 낳았지만 마음으로 지워질 수 있다는 걸. 이제는 자신의 손으로 아들을 놓아야 할 시간이 온 것 같았다. 서지은을 처음 봤을 때 정욱은 마음을 내려놓으려 했다. 좀 아쉬운 구석이 있더라도 아들을 둔 어머니 입장에서 이제는 그 아이에게 맞는 짝이라면 누구든 감사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다. 지은은 말수가 적었고 예의 바른 얼굴을 했다. 정장을 입고 허리를 반드시 세운 채 인사하던 그 모습에서 이 정도면 괜찮다 싶었다. 어머님 만나 뵙게 돼서 정말 영광이에요. 성민 씨한테서 늘 어머님 얘기 많이 들었어요. 요리도 잘하시고 손재주도 좋으시다면서요. 아휴, 별소리를 다 하네. 무슨 손재주야. 그냥 밥해 먹고 사는 거지. 그날 지은은 정욱이 해준 생선조림을 2그릇이나 비웠다. 정욱은 마음이 놓였다. 이 아이는 맛있게 먹을 줄 아는 애구나. 어느 어머니가 자기 손맛에 웃어주는 며느리가 믿겠는가. 결혼하고 얼마 지나 같이 학가를 하게 되면서 첫 몇 달은 나쁘지 않았다. 지은은 감사하다는 말을 자주 했고 정욱이 설거지를 하면 어머니 앉아 계세요 하며 수건을 들었다. 그러나 그 말은 앉아 계세요였지 제가 할게요는 아니었다. 결국 정욱은 다시 일어섰고 지은은 어느샌가 등을 돌렸다. 첫 번째 어긋남은 명절 차례상이었다. 결혼 후 첫 추석 정욱은 새벽부터 전을 부쳤고 탕을 끓였다. 그러나 지은은 아침 8시가 넘어서야 잠에서 나왔다. 어머님, 저 먼저 씻고 나올게요. 머리 감고 와야 해서. 그래. 괜찮아. 나 거의 다 했어. 그날 저녁 성민이 부엌에서 말없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 지은이 명절 문화 잘 몰라서 그래. 회사 다니느라 이런 걸 못 배웠어. 이해 좀 해. 정욱은 이해했다. 아니, 이해하려 했다. 하지만 그 다음 명절도 그 다음 설도 모든 명절이 똑같았다. 차례상엔 정욱의 손길만 있었고 지은은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 어머님은 요리를 워낙 잘하셔서 제가 끼어들 틈이 없어요. 저는 늘 배우는 입장이죠. 어머님께 감사해요라고 말했다. 고마운 말을 하는데 왜 이렇게 허전하냐. 정욱이 지은의 속마음을 처음으로 감지한 건 할인이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하던 무렵이었다. 할인이 옷에 김치 국물이 묻자 지은은 이렇게 말했다. 어머님, 김치 국물 묻히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애들 다 유기농 반찬 먹는데 어머님 세대 방식으로는 좀 무리세요. 그 말은 칼날이었다. 어머님 세대란 말은 정옥을 한참 뒤에 있는 존재로 밀어내는 느낌이었다. 그날 이후 정옥은 김치를 덜 넣었고 젓갈도 줄였다. 하지만 그럴수록 하리는 밥을 덜 먹었다. 그리고 지은은 또 말했다. 요즘 애들 입맛이 예민해서요. 그냥 제가 해주는 게 낫겠어요. 갈등은 그렇게 말 한 줄로 스며들었다. 정면 충돌은 없었지만 말투 속에서 매번 선이 그어졌고 정옥은 점점 숨을 죽이며 살았다. 할인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정옥이 애 데려다 줄게 했을 때 지은은 정중히 거절했다. 요즘 엄마들이 다 직접 데려다 줘요. 할머니들이 나서면 좀 애가 친구들한테 놀릴 수도 있어서요. 그 말을 들은 정옥은 그날 할인의 옷장을 다시 정리했다. 손으로 꿰매준 이름표를 모두 떼어냈고 대신 공장에서 붙여온 이름 스티커를 가져다 붙였다. 그녀는 말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울고 있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균열이 느껴진 날은 한밤중 거실에서 지은과 성민의 말다툼을 엿듣게 되었을 때였다. 당신이 자꾸 어머니 눈치 보면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되는 건데? 난 이 집에서 주인이고 싶다고 언제까지 며느리 노릇하면서 살아야 해? 그냥 조금만 더 참자. 엄마 나가라고 하긴 좀 그렇잖아. 그럼 내가 나가든가. 그 말에 성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정옥은 그 대화를 듣고 나서도 아무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지은의 마음에선 이미 자신이 불청객이었고 성민은 자기 가정의 평화를 위해 어머니를 희생시킬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걸. 그 밤 이후로 정옥은 거실 전등을 켜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조용히 물을 마시고 방으로 들어갔다. 그녀의 마음속에도 전등이 꺼지고 있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정옥은 할인의 이름을 부를 때면 입꼬리가 먼저 올라갔다. 할인이는 자신에게 유일하게 남은 위로였다. 딸처럼 안아주고 손을 꼭 잡고 자장가를 불러줬던 그 아이. 그러나 요즘은 그 손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할인아, 이리 와봐. 어제 널 위해 쑤놓은 손수건인데. 아, 할머니 요즘 누가 손수건 써요. 그냥 티슈 쓰면 되는데. 할인은 무심히 웃으며 휴대폰을 쳐다봤다. 손수건을 내밀고 있던 정옥의 손끝이 허공에 붕 떠 있었다. 그 손을 어색하게 내려놓으며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감췄다. 그날 저녁 정옥은 할인의 방 앞에 조용히 과일 접시를 두었다. 귤과 사과, 딸기를 골고루 담아 문 앞에 살짝 놓고 돌아서려던 찰나 문틈 사이로 할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할머니 또 뭐 갖다 놨어. 과일 접시도 내가 먹기 싫은 것만 골라놨어. 맨날 이런 식이야. 그러게. 할인아, 이젠 내가 말해도 돼. 할머니가 내 감정 잘 몰라서 그래. 그 말에 정옥의 손이 멈췄다. 내 감정을 몰라서 그래라는 말 속엔 이해할 능력도 없고 세대도 다르고 이제 그만하라는 메시지가 숨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정옥은 더 이상 과일 접시를 만들지 않았다. 부엌 찬장 아래 그릇들을 조용히 넣었다. 비어있는 접시처럼 마음도 시들어 버렸다. 며느리 지은은 점점 자신의 권력을 확장해 갔다. 부엌엔 자동정리기를 들여왔고 정옥이 손수하던 식기세척은 이젠 필요 없어졌다. 지은은 말했다. 어머님, 이제 이건 기계가 해줘요. 어머님 손 아프시잖아요. 하지만 말투는 친절했어도 그것은 필요 없다는 선언이었다. 그리고 그날 정옥은 설거지통 앞에 선 채 손을 씻지도 못한 채 돌아섰다. 그 무렵 할인의 학교 진학 상담 일정이 잡혔다. 정옥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다. 할인 고등학교 배정 상담 이때 혹시 같이 가볼까 싶어서. 그건 지은이랑 이미 얘기 끝났어요. 괜찮아요.
엄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도 내가 할인이 커가는 거 가까이서 봤는데 한마디쯤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엄마, 할인이 요즘 예민해요. 괜히 말 꺼냈다. 기분 상하게 하지 마세요. 정옥은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입을 꾹 다물었다. 예민한 나이라는 말 한 줄이 자신을 집안에서 배제시키는 담장이 되었다. 그녀는 그 담장을 넘지 않으려 애썼지만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담장 밖에 있다는 것만은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며칠 뒤 또 하나의 이상 징후는 문 앞에서 시작되었다. 지은은 배달 온 택배를 확인하다가 정옥의 이름이 적힌 소포를 들고 물었다. 어머님, 이거 또 뭐예요? 주문하셨어요? 응, 그냥 할인이 그림 그릴 때 쓰게 색연필 좀 샀어. 아, 근데요. 할인이 요즘 그런 거 안 해요. 고등학생 될 내가 색칠놀이 할 나이도 아니고요. 어머님 마음은 감사한데 요즘 애들은 달라요. 그 말에 정옥은 아무 대꾸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택배 상자는 열리지 않은 채 신발장 옆에 놓여 있었고 할인은 그 존재조차 눈치채지 못한 듯 방에서 이어폰을 낀 채 웃고 있었다. 나를 피하는 것도 아니고 대놓고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 집에서 내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기분이야. 정옥은 자신의 감정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친구인 춘자에게 전화라도 걸어 털어놓고 싶었지만 괜히 친구 앞에서 자식 험담하는 건 아니란 생각에 입을 다물었다. 그녀는 오히려 거울을 보며 말했다. 내가 잘못한 게 뭘까? 왜 이렇게 눈치가 보이냐? 왜 이렇게 내가 겁이 나냐? 그날 밤 방 안은 조용했다. 그러나 정옥은 이상하리만치 깊은 잠에 빠지지 못했다. 할인이 문을 닫을 때 나는 딱 소리, 지은이 지나가며 말없이 등을 돌리는 순간 성민의 조용한 숨소리조차도 자신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건 단순한 오해도 나이 탓도 아니었다. 정옥은 알고 있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누군가는 조금씩 누군가를 밀어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분명 그녀 자신이었다. 그날도 정옥은 부엌에서 소리 없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지은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주방 앞을 지나갔다. 눈이 마주쳤지만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다. 아, 어머님. 저녁은 저희끼리 해결할게요. 할인이 오늘 학원 늦게 끝나고 피곤해서 시켜 먹을게요. 그래. 정옥은 물기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말없이 수세미를 내려놓았다. 손끝이 저릿했지만 더 아픈 건 마음이었다. 밥을 해줄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그 순간은 그저 식사 거부가 아니라 당신은 이제 없어도 된다는 선언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정옥은 친구 춘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가 반갑고 미안했다. 춘자야, 내 그 손녀가 이제 몇 살이더라? 중이야. 걔는 아직도 나한테 기대서 자. 왜? 우리 할인이는 이제 나랑 눈도 잘 안 마주쳐. 예전엔 학교에서 있었던 일도 술술 얘기하던 애였는데 요샌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내 목소리를 들을 생각이 없는 것 같아. 에이, 뭔 소리야. 다 애들 사춘기라 그래. 성민이는 뭐래? 걔가 엄마랑 제일 잘 지냈잖아. 걔도 요즘은 나한테 말 안 붙이더라. 그냥 내 말이 귀찮은가 봐. 정옥은 전화를 끊고 한참을 침묵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이 투명한 존재가 되어버린 기분이었다. 과거엔 가족의 중심이었고 밥상을 지키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냉장고 한켠에 유통기한 지난 반찬처럼 방치되고 있었다. 그날 이후 정옥은 이상하게 책상 서랍을 자주 열었다. 그 안에는 오래전 성민이 작성했던 인감증명서와 부동산 서류 사본들이 있었다. 성민이 대출을 받으려고 정옥의 명의를 잠깐 빌린 적이 있었던 때였다. 그때 정옥은 서류를 다시 돌려받은 뒤
묵묵히 서랍 안에 넣어뒀다. 이 집 아직도 내 이름이지. 그녀는 그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몰랐다. 하지만 어렴풋이 느꼈다. 자신이 아무 힘도 없는 존재는 아니라는 걸. 비록 말은 줄어들었지만 이 집의 바닥에는 아직도 자기 이름이 적혀 있다는 것. 그날 밤 그녀는 종이에 간단히 메모를 적었다. 성민이랑 얘기하기. 혹시 모르니 부동산 등기 다시 확인해 보기. 메모를 쓴 손이 떨렸다. 하지만 손끝에서 이상하게 따뜻한 감각이 피어올랐다. 그건 희망은 아니었지만 무너짐의 끝은 아니라는 증거였다. 며칠 후 작은 일이 벌어졌다. 할인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현관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다고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비밀번호 왜 바꿨어? 나 집 못 들어가게 하려고 작정했어? 안 바꿨는데? 아니, 분명히 틀렸어. 할머니가 열어줘서 겨우 들어왔어. 정옥은 그 말을 들으며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비밀번호는 사실 그녀가 바꾼 것이 맞았다. 며칠 전 TV 뉴스를 보다가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자막이 뜬 순간 정옥은 무언가를 느꼈다. 내가 이 집에 아직 손댈 수 있는 게 있다면 지금은 그걸 해야 한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묻지 않고 묵묵히 비밀번호를 바꿨다. 처음으로 자기 뜻대로 무언가를 결정한 날이었다. 아무도 그녀에게 그 사실을 따져 묻지 않았지만 정옥은 안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이 집에서 그녀가 다시 존재를 증명한 일이었다는 걸. 내가 없어도 돌아갈 것 같았지. 근데 나도 몰랐어. 아직도 이 집을 움직이는 열쇠 중 하나가 나였단 걸. 그녀는 거실에 조용히 앉아 할인이 문을 닫는 소리를 들었다. 그 문이 닫히는 소리는 언젠가부터 정옥의 귀에 쾅 하고 들렸다. 그러나 오늘은 달랐다. 그 소리에도 정옥은 다시 부엌으로 돌아가 국을 끓이기 시작했다. 무언가가 달라지고 있었다. 말은 없지만 표정도 없지만 속에서는 작은 불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날은 유독 바람이 거셌다. 현관문 틈으로 바람이 들이치고 거실의 커튼이 마구 펄럭였다. 정옥은 커튼을 붙잡아 정리하려다 그만 벽에 붙은 가족 사진을 건드렸다. 액자가 툭 떨어졌다. 어머, 사진 속엔 자신이 가운데 있었다. 먼저 하늘 날아간 남편과 멋진 아들 성민, 아직 배가 볼록했던 며느리 지은, 그리고 가슴에 살짝 안긴 아기 할인의 모습. 그 사진은 한때 정옥에게 가족의 증거 같은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어떤 이도 그녀에게 기대지 않았다. 그날 저녁 지은은 식탁에 앉은 채 말을 꺼냈다. 어머님, 혹시 다음 달쯤 어머님 친구분이 오신다고 하셨죠? 응, 양춘자. 그냥 김치 한 포기 드리러. 잠깐 들린다고 하던데. 그때 우리 집 말고 근처 카페에서 보시면 안 될까요? 할인이도 시험 기간이고 저도 요즘 좀 정신이 없어서요. 우리 집이 민폐가 되는 집이니?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님. 그냥요, 공간이 좀 복잡해서 그런 거예요. 카페가 더 편하지 않으실까 해서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 말은 너무도 명확한 경계였다. 당신의 손님은 이 집에 환영받지 못합니다. 당신의 인간관계조차 이 집에서는 방해물입니다. 정옥은 그 말을 곱씹었다. 할인이 시험 기간이라 배려한다는 말이었지만 할인이 자신의 방에서 이어폰을 끼고 유튜브 쇼를 보고 웃음을 터뜨리고 있다는 걸 정옥은 알고 있었다. 정옥은 입술을 꼭 다물었다. 그 다물어진 입술이 이제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는 신호였다. 며칠 후 성민이 퇴근해 돌아왔다.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소파에 앉은 그를 보며 정옥은 한참을 바라봤다. 어느샌가 아들은 자신을 마주보지 않았다. 그는 늘 고개를 돌리거나 핸드폰을 보거나 TV 화면에 시선을 빼앗긴 채였다. 성민아,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응? 아, 무슨 일인데? 너 혹시 이 집 등기 아직 내 이름으로 돼 있는 거 맞지?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봐? 그냥 나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뭐든 미리 알아두려고. 그거야 뭐 옛날 그대로겠지. 엄마 명의로 돼 있던 거 바뀌지 않았을걸? 성민의 말은 느슨했다. 그러나 정옥은 그 말 안에 작은 떨림이 있다는 걸 놓치지 않았다. 그날 밤 정옥은 몰래 책상 서랍을 열고 오래된 등기 서류를 꺼내 확인했다. 날짜는 그대로였고 이름도 여전히 그녀의 것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몰랐다. 며느리 지은이 최근 인터넷을 통해 인감 위조 절차를 검색하고 있었다는 걸. 며칠 뒤 사건은 아주 사소한 일로 시작되었다. 할인이 친구들과 놀러 가기 위해 외출 준비를 하던 오후였다. 정옥은 말없이 옷걸이에서 얇은 가디건을 꺼냈다. 할인이 몇 해 전 입었던 연한 분홍색 카디건. 소매는 약간 닳았지만 아직 멀쩡했다. 할인아, 저녁 늦으면 바람 불 텐데 이거 하나 걸치고 가. 할머니, 진짜 옛날 옷이잖아요. 창피하게 왜 이걸 꺼내세요? 춥다니까 그렇지. 그게 뭐 어때서. 요즘 누가 이런 거 입어요. 엄마가 새 거 사줬단 말이에요. 정옥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팔에 걸린 가디건은 바람처럼 가벼웠지만 그 순간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워졌다. 어머님, 할인이도 이제 나이도 있고 감각이 있어요. 그냥 너무 챙기시지 말고 편하게 놔두세요. 요즘 아이들은 자기 스타일이 분명해서 괜히 간섭받는 거 싫어해요. 그 말은 마치 할머니의 사랑은 구시대적인 것이라는 선고처럼 들렸다. 정옥은 말없이 카디건을 소파 위에 내려놓고 거실 창밖을 바라봤다. 그날 밤 정옥은 처음으로 거실 조명을 켜두지 않았다. 식탁 위에는 미처 치우지 못한 찬기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부엌 싱크대엔 물이 가득 찬 그릇이 쌓여 있었다. 그녀는 치우지 않았다. 무의식적으로, 아니 어쩌면 의도적으로 누군가 눈치채주기를 바랐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멈춤을 알아채지 못했다. 그들은 모두 정옥이 늘 하던 대로 치우고 정리할 거라 믿었다. 정옥은 더는 그 기대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이 집에선 아무도 날 부르지 않는다.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도 괜찮은 걸까? 아니, 그래서 더 비참한 걸까?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정옥은 밥을 하지 않았다. 거실에 나와도 부엌에 가지 않았다. TV도 켜지 않았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무릎 위에 두 손을 올리고 그냥 있었다. 지은이 가장 먼저 나왔다. 부엌을 둘러보더니 잠깐 멈칫했다. 어머님, 오늘은 식사 안 하셨어요? 응. 오늘은 그냥 좀 쉬려고. 아, 그럼 저희끼리 알아서 할게요. 그 말 한 줄에 정옥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은 평소보다 무거웠고 그 침묵 속엔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건 조용한 전조였다. 폭풍은 그렇게 오는 법이었다. 일요일 아침 정옥은 조용히 일어났다. 늘 그렇듯 발 뒤꿈치를 들고 주방으로 걸어갔지만 오늘은 냄비에 물조차 올리지 않았다. 쌀도 꺼내지 않았고 국거리도 손대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식탁 한켠에 앉아 손등을 가만히 맞잡고 앉아 있었다. 오늘은 나도 좀 쉬련다. 첫마디였다. 어쩌면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을 한마디. 그러나 그 한마디는 정옥에게 있어선 선언이었다. 나는 더 이상 너희에게 밥해주는 기계가 아니다. 조용한 저항이었다. 먼저 나온 이는 며느리 지은이었다. 부스스한 머리로 주방을 훑어본 그녀는 허공에 잠깐 시선을 머물렀다.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닫고 찬장을 열었다가 닫았다. 그리고 식탁에 앉아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어머님, 오늘은 밥 안 하셨어요? 응. 몸이 좀 무거워서. 아, 네.
오늘 할인이 친구들 데려오기로 했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애들 예민해서 집 분위기 좀 깔끔했으면 좋겠는데. 그럼 데려오지 말지. 여긴 내 집이기도 하잖아. 그 순간 공기가 바뀌었다. 지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엔 작은 경멸과 싸늘한 경계가 들어 있었다. 어머님 명의가 어머님 거라는 거, 이제 그 얘기 좀 안 꺼내셨으면 해요. 사실 살림도 제대로 안 하시고 아이한테도 요즘 좀 영향이 안 좋으세요. 뭐? 할인이도요. 요즘은 어머님 계시는 거 좀 부담스러워해요. 솔직히 대화도 잘 안 되시잖아요. 너무 감정적으로 말씀하시고. 정옥은 입술을 꾹 다물었다. 그러나 그 침묵은 굴복이 아니었다. 정옥은 느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은 이 집에서 사람으로 취급받지 않고 있다는 걸. 할인이랑은 내가 누구보다 가까웠어. 어릴 적부터 같이 자고 재워주고 베네쩌고리도 내가 지은 거였어. 과거는 과거예요. 지금은 할인이도 크고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예요. 솔직히 어머님 계시면 좀 분위기가 무거워지잖아요. 그때 성민이 방에서 나왔다. 상황을 파악한 듯 당황한 얼굴로 정옥과 지은을 번갈아 봤다. 무슨 일이야, 아침부터.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내 어미가 이 집에서 걸림돌이고 눈치 덩어리라고? 엄마 지금 좀 진정하고 얘기하자. 그래, 진정하고 말해봐. 내가 아직도 이 집 등기 명의자다. 하지만 내가 이 집에서 숨 쉬는 것도 허락받아야 해. 성민은 말없이 머리를 극적이다가 정옥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손을 잡으려는 순간 정옥이 먼저 뿌리쳤다. 그러나 성민은 다시 손을 뻗어 이번엔 강하게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엄마, 제발 좀 그만해. 성민이 정옥의 손을 거칠게 뿌리친다. 중심을 잃은 정옥이 식탁 모서리에 부딪힌다. 정옥은 아타는 신음을 냈다. 부딪힌 머리 쪽에서 출혈과 뇌진탕 증세가 나타났지만 더 야속한 건 그 아들의 눈빛이었다. 거기엔 걱정도 사과도 없이 피로감과 짜증만 가득했다. 정옥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숨을 고르며 말했다. 그래, 이제야 알겠다. 이 집에서 내가 없어도 아무도 불편하지 않다는 걸. 성민은 말없이 시선을 피했다. 지은은 미간을 찌푸리며 팔짱을 꼈고 할인은 방문을 열지도 않았다. 그 누구도 그 자리에서 그녀를 바라보지 않았다. 그리고 정옥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다. 작은 캐리어 하나에 속옷과 가디건, 약봉지를 챙겼다. 지갑, 신분증, 휴대폰, 그리고 서랍 속 깊이 넣어뒀던 오래된 유서를 꺼내 상의에 넣었다. 나는 오늘부터 이 집에 없는 사람이다. 그녀는 현관문을 조용히 열었다. 누구도 말리지 않았다. 누구도 돌아보지 않았다. 문이 닫히는 순간 거실엔 TV 소리만 남았다. 하지만 그 소리마저 정옥에겐 허공을 가르는 텅 빈 소리처럼 느껴졌다. 집을 나서자 바람이 불었다. 목덜미로 스며드는 찬기운이 뼈까지 스며들었지만 정옥은 그 바람을 마치 자유의 냄새처럼 느꼈다. 수십 년을 살던 그 집을 떠나는 일이 이렇게 조용할 줄 몰랐다. 비명도 없었고 말리는 손길도 없었다. 문은 천천히 닫혔고 뒤돌아보지 않았다. 이 바람 추운 게 아니라 낯선 거였구나. 그녀는 택시를 잡지 않았다. 그냥 걷기로 했다. 어디로 가겠다는 계획도 없었다. 하지만 발은 자연스럽게 익숙한 골목으로 향했다. 그리고 결국 도착한 곳은 오래된 친구 양춘자의 집 앞이었다. 정우가? 너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나 좀 재워주라. 정옥은 그 말을 하자마자 무너졌다. 꽉 잡고 있던 체면과 인내가 문턱 앞에서 우르르 무너져 내렸다. 양춘자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을 붙잡고 안으로 이끌었다. 이불을 깔고 따뜻한 물을 내왔다.
그리고 조용히 옆에 앉았다.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근데 네 눈빛 보니까 이제는 뭐라도 말해야 할 때 같은데. 그날 밤 정옥은 양춘자에게 처음으로 털어놓았다. 며느리의 말투, 아들의 눈빛, 손녀의 변화, 그리고 존재를 무시당하며 살아온 지난 몇 년의 삶에 대해. 말이 길지 않았지만 하나하나 꺼낼 때마다 그녀의 눈에서는 말없이 눈물이 흘렀다. 양춘자는 가만히 손등을 쓰다듬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대답이었다.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어. 내가 넘어졌는데 그놈의 눈빛에 미안하단 말 한마디 없더라. 그게 더 서러웠어. 넌 그 집에서 너무 오래 참고 살았어. 솔직히 말해서 네가 너무 착했어. 그만큼 너 없는 그 집 금방 허물어질 거야. 며칠 후 정옥은 양춘자의 집 작은 방에 머물고 있었다. 밖에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녀는 창가에 앉아 오랫동안 꺼내지 않았던 통장과 인감도장, 등기부등본 사본을 펼쳐보았다. 지갑 속엔 오래전부터 보관해오던 성민과 나눴던 재산 관련 문서가 접혀 있었다. 그녀는 문득 오래된 기억 하나를 떠올렸다. 10년 전 성민이 한창 사업이 힘들다며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자고 했을 때 그때 그녀는 아무 조건 없이 인감도장을 내주었다. 사인도 확인도 없이. 왜냐면 아들이니까. 이제는 사람을 믿는 것도 계산해야 하는 시대인가 봐. 그녀는 그 문서들을 하나씩 펼쳐놓고 손으로 날짜를 적었다. 그리고 메모장 한켠에 작은 글씨로 썼다. 변호사 상담 예약 양춘자 지인 추천. 은행 방문 거래 내역 조회. 그 메모는 복수의 계획이 아니었다. 그건 존재의 회복을 위한 첫 계획표였다. 이제부터는 누구의 엄마도 아니고 누구의 시어머니도 아닌 김정옥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야 한다는 걸 그녀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춘자야, 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제일 먼저 할 건 네 이름을 다시 찾는 거다. 성민 엄마 말고 김정옥으로. 그거 참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네. 그날 밤 정옥은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다. 누가 깨우지도 눈치를 주지도 않는 평온한 밤. 잠결에 누군가가 그녀의 어깨를 다독이는 것 같았다. 그건 남편의 손길 같기도 하고 어린 시절 자신이 어린 성민의 머리를 쓰다듬던 손짓 같기도 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다. 이제부터는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 양춘자의 집 작은 방. 해가 저물어가는 오후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며 흘렀다. 정옥은 혼자 앉아 있었다. 손에 들린 것은 오래된 앨범 한 권이었다. 사진 속에는 웃고 있는 얼굴들, 작은 케이크에 촛불을 불던 할인, 수학여행을 앞두고 수줍게 손을 흔들던 성민, 그리고 젊고 환하게 웃고 있던 자신. 정옥은 사진을 넘기다 손을 멈췄다.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는 젊은 정옥의 모습. 하얀 원피스를 입고 그 뒤에 아들이 꼭 안겨 있었다. 이때만 해도 이 애가 나를 버릴 거라곤 상상도 못했지. 그녀는 조용히 앨범을 덮었다. 그리고 책상 앞에 앉았다. 텅 빈 노트 한 장을 꺼내 펜을 들었다. 할인아, 혹시 나중에 이걸 읽게 되면 할미가 얼마나 널 사랑했는지 알아줬으면 해. 그녀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쓰다 말고 또 찍고 다시 쓰고 또 한참을 멈췄다. 그 글엔 미움이 없었다. 다만 억울함과 아픔이 조용히 녹아 있었다. 할미는 너한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단다. 맛있는 거 해주고 아플 땐 내 이마 짚어주고 그게 다였는데 언젠가부터 내 눈에서 내가 사라졌더라. 그녀는 더는 쓰지 못했다. 펜 끝이 멈춘 채 눈물이 후두둑 종이에 떨어졌다. 그 눈물은 하룻밤 울고 끝낼 수 없는 눈물이었다. 그건 10년 넘게 식탁을 차려왔던 손의 기억이었고
손녀의 생일에 몰래 준비한 카드 뒷면의 글씨였고 아들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새벽마다 택시를 잡던 발걸음이었다. 나는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내가 욕심이 많았던 걸까? 더 바라지 말았어야 했나? 정우가 그만해. 그 말, 이제 그만하자. 넌 잘못한 게 없어. 너는 그냥 엄마였고 시어머니였고 가족이었을 뿐이야. 그 말이 정옥의 가슴을 쳤다. 그녀는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이불을 움켜쥐며 어깨를 떨며 울었다. 그 울음은 단지 며느리 때문도 아들 때문도 아니었다. 그건 자신이 스스로를 참아야 하는 사람으로 만든 시간들에 대한 울음이었다. 괜찮아. 다 나 때문이야. 어른이니까라는 말로 자신을 지우며 살았던 시간들. 이젠 안 참아도 되지? 안 참아도 돼. 참아서 남는 거 이제 없잖아. 정옥은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붉어진 눈으로 창밖을 봤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그 빗소리가 이제는 속을 비워내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날 밤 정옥은 일기를 썼다. 짧은 문장들이었지만 그녀에겐 시작이었다. 오늘 울었다. 많이 울었고 그래서 조금 가벼워졌다. 나도 사람이다. 이제 그걸 잊지 않겠다. 그녀는 일기장을 덮고 불을 끄기 전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나는 살아있구나. 그 한마디가 그녀 인생 후반전의 첫 문장이 되었다. 며칠 후 양춘자의 소개로 정옥은 동네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작은 사무실, 중년의 변호사가 말없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의미 부동산 등기, 분명히 아직 김정옥 씨 명의로 돼 있긴 합니다. 그런데요, 좀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이상한 거요? 3개월 전에 귀하 명의로 명예신탁 해지 신청서가 제출됐습니다. 그리고 그걸 근거로 다른 이름으로 매매 계약이 진행 중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전 그런 서류 쓴 적 없는데요. 그래서 이상하단 겁니다. 서류에 있는 인감날이니 귀하의 것과 다소 다르고 본인 확인 절차가 생략돼 있어요. 아마 누군가 서류를 위조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옥의 손에서 볼펜이 툭 떨어졌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심장이 마구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침착하게 그러나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서류 혹시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서류에는 익숙한 이름이 있었다. 박성민. 그리고 서지은의 여동생 이름이 수탁인으로 기재돼 있었다. 정옥은 말없이 눈을 감았다. 그녀의 손끝이 차가워졌고 뒷목에 식은땀이 흘렀다. 이건 단순한 불찰이 아니었다. 이건 계획된 도둑질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양춘자에게 말을 꺼냈다. 그러자 양춘자는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사실 나 너의 며느리 동생이 운영하는 작은 카페 알거든. 며칠 전에 우연히 그 근처 지나다 들렀는데 거기서 내 아들 성민이랑 그 여자랑 같이 있는 걸 봤어. 뭐? 지은이는 없었어. 그런데 둘이 너무 자연스럽더라. 서류 봉투 같은 것도 주고받고 웃고 그거 보고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정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조용히 말했다. 내가 밥 해준 날들이 다 저 애들 사기극에 들러리 선 날들이었구나.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우연히 아들 방에 있던 낡은 노트북을 보았다. 아들이 켜두고 간 노트북에는 SNS 계정이 그대로 로그인 되어 있었고 거기엔 지은과 성민이 주고받은 메시지 캡처 파일이 하나 남아 있었다. 어머니 집 그냥 조용히 있다가 넘기면 돼. 우리 계획대로만 하면 집 팔고 4대 6으로 나누면 되잖아. 근데 혹시 엄마가 알게 되면 모르게 해야지. 당신이 그걸 못해? 그 여잔 지금도 당신 불쌍하다고 생각하잖아. 그 여잔 지금도 불쌍하다고 생각하잖아. 그 문장을 반복하며 정옥은 눈을 질끈 감았다. 그 여자, 자신을 그렇게 부르는 며느리,
그리고 그 며느리 뒤에 조용히 선 아들. 그들 둘은 어느새 한편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랬구나. 내 말에 대꾸도 안 하고 내가 넘어진 날에도 아무 말 없더니 이미 마음속으로 날 죽여놓고 있었구나. 그녀는 노트북을 덮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그 순간 서랍 속에서 오래전 남편의 유언장이 떠올랐다. 남편은 돌아가기 전 이렇게 썼다. 정우가, 나는 너보다 먼저 떠나지만 너는 내 몫까지 강하게 살아줘야 한다. 그 말이 떠올랐을 때 정욱은 눈을 떴다. 이번엔 진짜 깨어났다. 이젠 끝까지 가보자. 그녀는 조용히 일어났다. 손에 든 건 오래된 도장과 통장, 그리고 새로운 변호사 명함이었다. 그녀는 되뇌었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 회복이다. 이건 미움이 아니라 정의다. 그리고 이건 내가 나를 지키는 첫 번째 싸움이다. 양춘자의 집 작은 방에 햇살이 들이쳤다. 며칠째 흐리던 하늘이 모처럼 겠고 정욱은 방 안에 앉아 조용히 햇살을 맞고 있었다. 그녀의 앞엔 통장과 도장, 인감증명서, 그리고 새로 정리한 법률 서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 가운데엔 부동산 처분 동결 신청서가 있었다. 이제 진짜 내 몫부터 챙겨야겠네. 정욱은 처음으로 누구 엄마나 누구 시어머니가 아닌 김정옥이라는 이름을 들여다보았다. 생년월일이 적힌 주민등록증, 작은 사진 속 자신이 어색하게 느껴졌다. 왜냐면 평생을 가족의 뒤편에서 살았기에 정작 자신이 누구인지는 오래도록 잊고 살았기 때문이다. 그날 오후 정옥은 양춘자와 함께 근처 은행을 찾았다. 서류를 제출하고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비밀번호를 변경했다. 이제는 아드님 명의로도 아무 조작 못하세요. 보호 신청 완료됐고 추후 필요하시면 이 자산 일부를 신탁 형태로 손녀분께 남기실 수도 있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날 못 알아보지만 그래도 난 그 애를 아직 사랑해요. 말끝에 담긴 정옥의 표정엔 씁쓸함과 부드러움이 공존했다. 정옥은 미움에 매이지 않았다. 그녀는 내가 더는 다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라 여겼고 그 행위 하나하나가 자기 자신을 다시 끌어올리는 일이라 믿었다. 며칠 후 그녀는 작은 메모장을 꺼내 스스로의 일정을 짰다. 변호사 상담 마무리, 통장 재발급, 유언장 작성 준비, 할인에게 마지막 편지 초안 작성. 그 아래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도 나의 내일을 계획할 자격이 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은 내가 쓴다. 그날 밤 양춘자와 함께 창가에 앉은 정옥은 묻듯 중얼거렸다. 춘자야, 나 이 나이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 다 지나간 삶인데. 지나간 삶? 정옥아, 지금부터야. 지금부터라도 내 이름으로 한 문장 쓰는 거지. 그리고 그 문장이 너한테는 첫 문장일 수 있어. 그 말에 정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거울을 마주 보았다. 이마엔 주름이 졌고 눈가는 힘이 빠져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분명히 달라져 있었다. 거울 속의 김정옥은 더 이상 희생을 당연시하던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을 향해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지킨다. 며칠 후 정옥은 문방구에 들러 흰 여백의 편지지를 샀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편지지에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다. 할인아, 언젠가 너도 알아주겠지. 내가 외면하던 그 시간 동안에도 할미는 내 옆에 있었다는 걸. 글을 쓰던 정옥의 손이 잠시 멈췄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다.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넌 꼭 내 사람을 지키는 사람이 되렴. 난 이미 내 사람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그녀의 눈엔 다시 눈물이 고였지만 이번엔 그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그건 연민도 자책도 아닌 어른으로서의 책임이자 마지막 당부였다. 정옥은 이제 돌아갈지 말지가 아니라
어떤 얼굴로 마주할지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상처받은 사람이 아니라 깨어난 사람이었다. 봄의 끝자락 엷은 연두빛이 골목길 벽을 타고 넘었다. 정옥은 작은 카페 앞 벤치에 앉아 있었다. 할인의 학교 근처 아침마다 학생들이 들러가는 조용한 카페였다. 그녀는 메모장에 손글씨를 쓰고 있었다. 글씨는 삐뚤빼뚤했고 펜 끝은 자주 멈췄다. 할인아, 할미는 너에게 미안하단 말을 자주 했지만 오늘은 말할게. 고맙다고. 내가 내 앞에서 문을 닫았을 때 나는 비로소 내 안의 문을 열 수 있었단다. 정옥은 그 편지를 봉투에 넣고 카페 안으로 조용히 들어갔다. 저기요? 혹시 머리카락이 긴 박하린 학생이라고 여기 자주 오죠? 네, 아침마다요. 오늘은 좀 늦나 봐요. 보통 이 시간엔 오시는데. 그럼 이거 좀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냥 전해만 주세요. 읽을지 말지는 그의 마음이니까.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고 정옥은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천천히 가게를 나섰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기대하지도 포기하지도 않았다. 그냥 자신의 마음을 건넨 것이 전부였다. 며칠 후 하리는 평소보다 피곤한 얼굴로 카페에 들어섰다. 주문을 하고 자리에 앉으려던 그녀에게 직원이 조심스레 봉투 하나를 건넸다. 며칠 전에 어떤 아주머니가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꼭 주라고 하셔서요. 하리는 멈칫했다. 봉투엔 아무 이름도 적혀 있지 않았다. 그저 익숙한 글씨체, 그리고 오래전 봤던 낯선 따뜻함이 묻어 있었다. 할머니? 하리는 조용히 봉투를 열었다. 편지를 읽는 내내 그녀의 눈은 글자에 고정되어 있었고 읽는 속도는 느렸지만 그 마음은 고요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하리나, 너는 너대로의 슬픔이 있었겠지. 엄마 아빠 사이에서 말 못했던 것들. 할미가 다 헤아리지 못한 것 미안하단다. 그래도 나는 늘 너의 편이었단다. 그 문장에서 할인의 눈이 멈췄다. 그리고 코끝이 찡해졌다. 늘 내 편이었다고? 그녀는 잠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어느새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그 눈물은 죄책감의 눈물도 반성의 눈물도 아니었다. 그건 단지 잃었다고만 생각했던 사랑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안도감이었다. 그날 저녁 정옥은 뜻밖의 전화를 받았다. 낯선 번호였다. 여보세요? 할머니? 하리나. 나 미안해. 그땐 그냥 너무 혼란스러웠어. 엄마도 아빠도 다 이상해져서. 괜찮아. 할미도 너 이해 못했었어. 그냥 내 목소리 들으니까 그걸로 됐다. 언제 또 볼 수 있어? 너 보고 싶었구나? 응. 근데 엄마는 몰랐으면 좋겠어. 그래. 그럼 우리 둘만의 비밀로 하자. 그 대화는 짧았지만 정옥에게는 긴 겨울 끝에 봄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마음 어딘가에서 오래 닫혀있던 창이 조용히 열렸다. 며칠 후 정옥은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한 권의 노트를 꺼내 적었다. 사랑은 다시 올 수 있다. 이해는 천천히 따라온다. 그리고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것들이 있다. 그녀는 노트를 덮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하린이는 괜찮을 거야. 그 아이 속에 아직 따뜻한 게 있으니까. 정옥은 외곽의 조용한 요양원을 알아봤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나만 알고 있었던 내 안의 암세포와 나는 싸우고 있는 중이었다. 일시적 보호가 아닌 완전한 입소 상담을 받기 위해서였다. 이름표가 붙은 사무실 문을 두드리자 원장이 반갑게 맞았다. 어르신, 어떻게 오셨습니까? 혼자서 오신 건가요? 예. 제 삶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어서요. 네. 이제는 제 몸도 제 감정도 여기에 맡기고 싶어요. 저라는 사람을 저답게 지킬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것 같아서요.
서류 작성을 마치고 정옥은 요양원 내부를 다시 둘러봤다. 낮은 침대와 커다란 창문, 그 창문 너머로는 봄 햇살이 한가득 들어오고 있었다. 여기서라면 내가 나로 머무를 수 있겠네요. 그녀는 조용히 방 안 의자에 앉아 메모장을 꺼냈다. 할인에게 보낼 두 번째 편지를 적기 위해서였다. 할인아, 할미는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 가 있을게. 하지만 이건 버림이 아니라 선택이란다. 세상은 자꾸 사람을 구겨 넣으려고 하더구나. 엄마는, 아빠는, 그리고 너도 아마 그 안에서 싸우고 있을 거야. 할미는 이제 더 싸우지 않고 나를 지키기로 했단다. 내가 나를 지키는 방법은 그저 도망치지 않고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그게 참 어려웠지. 며칠 후 정옥은 변호사를 다시 만났다. 이번엔 재산 분배와 관련된 서류였다. 이대로 진행하면 자택은 매각 후 일부는 손녀 박하린 양 명의 신탁으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김정옥 씨 명의의 요양보험 비용으로 활용되며 특약 사항으로는 박성민 씨 및 서지은 씨는 어떤 형태의 상속도 받지 못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 그게 맞습니다. 받을 사람이 받는 게 이제라도 바로 잡는 거겠지요. 단단하십니다. 흔들리던 시간이 길었으니까요.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선택을 해보려고요. 그날 저녁 정옥은 조용히 옛 사진첩을 꺼냈다. 남편과 함께 찍었던 사진들, 어릴 적 성민의 생일, 어느 봄날 할인이 손잡고 걸었던 공원 사진. 그녀는 사진을 하나하나 넘기다 가장 마지막 장에서 멈췄다. 거기엔 손으로 쓴 글씨가 적혀 있었다. 사람은 사람으로 남을 때 가장 아름답다. 맞아. 나는 사람으로 남고 싶었지. 누구의 소유도 수단도 아닌. 정옥은 서랍 깊은 곳에서 유언장 초안을 꺼냈다. 그녀는 이미 모든 내용을 손으로 직접 써둔 상태였다. 하지만 그 마지막 줄만은 늘 비워져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오랜 망설임 끝에 그 마지막 문장을 적었다. 그리고 나는 나의 뜻대로 마지막 계절을 고요히 걸어갑니다. 정옥은 잠시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꽃이 피고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 웃음소리는 생의 뒷부분에도 여운을 남기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움조렸다. 이젠 내가 나를 받아줄 시간이다. 2027년 5월 한적한 변호사 사무실. 늦은 오후 햇살이 유리창을 부드럽게 타고 내렸다. 탁자 위에는 오래된 종이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낡은 마스킹 테이프 위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할인아, 이건 내가 열어볼 자격이 있을 때 열어보렴. 할미가 너에게 남긴 이야기란다. 할인은 그 봉투를 천천히 열었다. 그 안엔 노트 여러 장, 직접 쓴 편지, 그리고 한 통의 유언 공증서가 들어 있었다. 할머니가 손으로 다 쓰셨네. 할인은 가장 위에 놓인 노트를 펼쳤다. 한 줄 한 줄 조용히 아주 느리게 읽어내려갔다. 나는 김정옥. 1948년 겨울 전북 고창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어릴 때 일찍 먼저 떠나셨고 어머니는 내 이름을 부르며 눈을 감으셨다. 나는 어릴 적부터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았다. 정작 나로서 살아본 기억은 노년에 와서야 조금씩 생겼다. 이건 내 인생의 기록이다. 그리고 너에게 남기고 싶은 한 사람의 삶이다. 할인의 눈이 멈칫한 것은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어쩐지 자신이 지나온 가족의 기억과 딱 맞닿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부엌에서 들리던 냄비 끓는 소리, 겨울 아침마다 입김 뿜으며 손을 녹이던 정옥의 손, 생일날 편의점 케이크 위에 꽂힌 촛불. 그건 단지 과거가 아니었다. 그건 정옥이 할인을 기억한 방식의 일부였고 세상이 그녀에게 무심했을 때조차 할머니는 누군가의 마음을 붙들고 있었다는 증거였다. 할머니, 이걸 혼자 써내려 가신 거예요?
하루하루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노트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자 글씨가 흔들리고 잉크가 번진 흔적이 보였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종이의 끝자락에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하리나, 이건 내가 살아낸 이야기야. 이제 내가 읽어줄 차례란다. 그리고 바로 밑 정식 유언장의 부속 문구가 이어졌다. 김정옥은 자택의 처분 및 예금, 자산의 일부를 손녀 박하린 명의로 신탁하며 향후 그녀가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단, 이 신탁은 금전만이 아닌 기록된 이야기 또한 포함한다. 할인이 이 기록을 끝까지 읽은 날, 나의 유산은 그녀의 것이 된다. 이야기까지 포함된 유산이라니. 할인은 손끝으로 노트를 감쌌다. 그건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다. 그건 김정옥이 남긴 삶의 조각이었고 가장 정직한 문장이었다. 며칠 후 할인은 조용히 요양원을 찾았다. 그녀는 접수처에 조심스레 물었다. 혹시 김정옥 어르신의 방을 볼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해요. 유족이신가요? 네. 제가 할머니의 유산을 받은 사람이에요. 방 안은 정갈했다. 창문에는 바람에 흔들리는 얇은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고 작은 탁자 위엔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사진 속 젊은 정옥이 어린 할인을 안고 웃고 있었다. 이게 진짜 당신이었네요. 할인은 유언장을 가슴에 품은 채 요양원 밖 벤치에 앉아 노트를 다시 펼쳤다. 그녀는 마지막 장에 조용히 한 문장을 덧붙였다. 할머니, 이젠 저도 저로 살아볼게요. 누군가의 딸이 아닌 제 이름으로. 오래된 벚나무 아래 벤치 하나가 놓여 있었다. 잎사귀는 다 지고 없었지만 가지마다 봄의 기운이 작은 싹처럼 움트고 있었다. 그 벤치 위엔 누군가의 노트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작은 종이 한 장이 바람에 들썩이고 있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자신을 마침표 지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할인은 요양원 근처 작은 동네 도서관에 자리를 잡았다. 건물은 작고 허름했지만 할인은 그 안에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정리하고 복사하고 어떤 것은 다시 손글씨로 베껴 적었다. 그녀는 정옥의 유언장을 단순히 법적 문서로 두지 않았다. 그건 그저 생애 기록이었고 이제는 누군가에게 전할 이야기의 시작점이었다. 할머니는 단 한 번도 영웅이 된 적 없었지만 내겐 충분히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할인은 요양원에 책을 기증했다. 정옥의 노트라는 제목으로 엮은 수필집이었다. 표지는 얇은 회색 종이였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문장이 인쇄되어 있었다. 나는 끝내 누구의 것도 되지 않았고 누구의 것만으로도 살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가 되어 떠납니다. 며칠 후 요양원 앞 작은 텃밭에는 새로운 초록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정옥이 한때 심어두었던 민들레 씨앗이 뿌리를 내린 것이었다. 요양원 직원 하나가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 씨앗이 그분 거였구나. 살아있는 동안에도 조용하셨더니 떠나서도 이렇게 말이 없네. 도시의 소음은 멀었고 공기엔 햇살보다 미묘한 냄새가 섞여 있었다. 그건 이별의 냄새가 아니었다. 조용한 정리, 오래 참았던 한숨이 끝내 빠져나가는 냄새였다. 이제 됐어요, 할머니. 당신 목까지 나도 나로 살아갈게요. 그리고 아무 말도 없었다. 그 뒤로 누구도 말을 잇지 않았다. 정옥도 할인도 그 가족 누구도. 그러나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그 이야기를 기억할 것이고 누군가는 또 다른 이름으로 다른 방식으로 자기 삶을 살아갈 것이다. 바로 지금 당신이 이 이야기를 떠올리는 것처럼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남는다면 이웃들과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의 인생이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